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얄미운 날씨랄까 그런 날씨 가운데도 저녁에 또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가고 있는 그 해양 문학, 바다로 가는 길입니다. 그 바다로 가는 그 마침내 렌트킷이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미 배 타기 이전인데도 많은 부분을 배를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데요. 이 복선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선을 군데군데 깔아 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이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조라는 말을 쓰는 게 이제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은 모비딕 전조와 킥해그의 비밀 이렇게 했죠. 어떻든 전조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전조를 눈여겨봐 놓으면은 나중에 소설을 읽어 나갈 때에 그게 이 얘기였구나. 또 이렇게 얘기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지금 출발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뉴욕 맨하튼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요 지역에서요. 여기서 출발해서 쭉 오는 게 뉴 베드포트 요 지역입니다. 195번 이렇게 됐는 요 안쪽에 요 도시가 뉴 베드포트거든요. 여기에서 토요일 밤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월요일 날 배를 타고 이렇게 배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낸드컷이라는 이 섬으로 갑니다. 여기가 미국의 고래잡이의 원산지라 할까요? 원상지라 할까요? 제일 먼저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고래잡이가 시작됐는데 이 섬이 시작됐는데 이 섬이 조금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척박합니다. 거기다가 또 크기도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계속 고래잡이 배는 늘어나니까 훨씬 더 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또 배를 정박시켜 놨을 때에 파고가 그렇게 세지 않겠죠. 일종의 천혜의 요새처럼 되어져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이제 번창하게 되고 새롭게 번창한 이 도시가 뉴 베드포트라 해서 우리가 먼저 봤던 지역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배를 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쇠락해 가는 이 도시, 원래 고기잡이의 원래 원산지랄까, 첫 출발지랄까, 가장 먼저 시작됐던 이 지역을 와서 타겠다고 그럽니다. 이제 고집이 이제 그렇게 있었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얘기가 14장에 대한 렌트캣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얘기들마다 뭔가를 전조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죠? 또 소설상으로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복선들을 많이 깔고 갑니다. 그래서 복선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다. 이제 이 얘기를 두시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전체 얘기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감 잡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요약분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모비딕 분석 자료를 보면서 14장에서 16장까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초반부 여정이 어떻게 소설 전체에 그 거대한 비극을 미리 보여주는지 그 단서들을 당신과 함께 찾아보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낸터커 섬의 그 역설적인 힘, 또 죽음이 너무나 일상화된 기괴함, 그리고 그 운명적인 패, 피콰드호 이야기까지 한번 시작해보죠. 네, 이게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작품의 철학적 뼈대, 비극의 서막, 이런 걸 다 까는 부분이에요. 보내주신 분석에도 있듯이 공간, 인물,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뭐랄까 예사롭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먼저 낸터커 섬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스마일이랑 퀴케그가 똑 도착했는데 와 진짜 황량하잖아요.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렇죠. 모래 언덕뿐인 곳. 근데 여기서 전 세계 바다를 주름잡는 포경 제국이 나왔다는 거. 지구의 3분의 2는 낸터커 사람들의 것이라고까지 하니 어휴 대단하죠.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역설. 물리적으로 가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인간의 어떤 끝없는 야망, 정복욕을 자극하는 거죠. 아, 땅에서는 얻을 게 없으니 바다로 나간다. 네. 그래서 결국 바다를 소유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멜빌이 이걸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제국들 영토 나누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네, 맞아요. 분석 자료에도 그 부분 있었죠. 인간의 한계 극복 의지랑 또 그 정복의 역사가 어떻게 딱 만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낸터컷은 그냥 섬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인간 본성의 상징 같은 거죠. 하하, 흥미롭네요. 자, 그럼 그 황량한 섬을 지나서 도착한 트라이포트 여관. 여기도 만만치 않죠. 네,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이름부터가 고래 기름 짜는 가마솥이라니. 간판은 또 교수대 같다고 하고 심지어 전주인 이름은 코핀, 관이었고 으스스해요. 네, 섬뜩하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그 여관 주인 허씨 두인이 계속 차오다는 조개로 할까요? 댁으로 할까요? 이것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기묘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불길함하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성이 이상하게 공존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분석 노트에서 말씀하신 기괴한 유머가 이런 거군요. 네. 특히 그 장면 있잖아요. 허씨 부인이 스틱스라는 젊은이가 작살에 맞아 죽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네, 정말 태연하게. 그러고는 바로 내일 아침 차오도는 조개로 할까요? 대구로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뭐랄까 그로테스크예요. 하하, 듣고 보니 그러네요. 포경업자들 세계에서는 죽음이나 위험이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의 일부죠. 무감각해진 거고요. 아, 받아들여지는 일상. 네. 심지어 그 차우더 자체가 어찌 보면 포경, 그 피비린내 나는 작업의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더 섬뜩하죠. 그렇군요. 자, 이제 드디어 배를 고르는 16장으로 넘어가죠. 이스마엘이 항해할 배를 고르는데 이게 또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퀴크의 그 작은 몫인 요조의 뜻대로 움직이죠. 네, 요조가 이미 배를 정해놨고 이스마엘은 그냥 우연인 것처럼 그 배를 선택하게 될 거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운명론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뭐랄까 자유의지보다는 운명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국 고른 배가 피쿼드호. 근데 이 배에 딱 봐도 뭔가 좀 그렇죠. 낡고 고래 이빨, 뼈 이런 걸로 장식되어 있고 네. 이름부터가 절멸한 인디언 부족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정말 모든 게 파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배의 모습, 이름 전부 다 강력한 암시죠. 게다가 그 배 주인들 펠레그하고 빌데드도 참 맞아요. 싸움꾼 퀘이커교도 펠레그. 평화주의자인데 포경업자라니 모순적이죠. 네. 그리고 빌데드는 엄청 신앙심 깊은 척하면서 사실은 되게 탐욕스럽잖아요. 이 두 사람 모습이 작품 전체의 어떤 위선, 탐욕 이런 주제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압축적으로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선장 에이헤브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부재하죠. 펠레그를 통해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요. 고래한테 다리 잃고 좀 미쳐버렸다는 둥. 근데 또 위험 있고 신 같은 사람이라는 둥.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름 아합은 성경에서도 그 악명 높은 왕 이름이고요. 맞아요. 이 안 보임 부재가 오히려 에이헤브를 더 신비롭고 거대한 존재로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에이헤브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평범한 선장이 아니라 뭐랄까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복수심, 광기, 운명 그 자체의 상징처럼요. 아, 복수, 광기, 운명. 네, 그 이름이 가진 파멸적인 느낌이랑 같이 이스마엘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 피코드오를 딱 선택한 순간 당신도 지적했듯이 이제 거대한 비극의 항해 속으로 던져진 거죠. 피할 수 없이. 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모비딕은 초반 14장에서 16장까지가 정말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그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인간의 거대한 야망, 렌터컷, 그리고 죽음이 농담처럼 오가는 기괴한 일상,
트라이포트여건. 네. 마지막으로 운명처럼 선택하게 된 이미 파멸이 예고된 듯한 배, 피커두어와 그 보이지 않는 선장 에이하부까지 비극의 씨앗들이 정말 다 뿌려져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상징, 인물 설정이 정말 치밀하게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당신 분석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 이 이야기의 화자 이스마엘은 결국 유일하게 살아남잖아요. 성경 속 이름처럼요. 아, 그렇죠. 유일한 생존자. 그렇다면 그의 생존 역시 처음부터 예정된 운명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어쩌면 그의 생존만이 유일한 우연, 예측 불가능한 요소였을까요? 와, 생각 못 해봤네요. 생존마저 운명인가? 네, 아니면 유일한 우연인가?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아마 모비딕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쭉 봤었는데 일단 화면조차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바꾸는 거를 지금 중간에 바꿀 수 없어요. 어둡게 나갔는데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이렇게 바꿔 놓고 어둡게 나갔습니다. 상당히 어스스합니다. "떠이가 가실증 어스스하다." 했는데 맞습니다. 어스스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앞에 뉴 베드포드에도 처음 갔을 때 그랬지요. 교회에 들어가니까 비석들이 쫙 있고 그렇게 비석들로 되어지듯이 결국은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은 이 포경선을 탄다는 거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도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그 아무것도 아닌 여관인데도 그렇게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깨비 나올 듯한 그런 모양의 여관에서 인제 또 하루를 자고 그다음에 인제 배를 타게 되는 얘긴데요. 아무튼 렌트케에서 인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얘기되었습니다마는 소설을 읽어 보면은 렌트켓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도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좀 보면서 제가 설명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박진감 있다 할까요? 훨씬 더 뭐랄까요?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긴장하는 것만큼이나 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럼 뭘 시사할까?' 이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로 쓴 세계사 책에는 제가 여기에 안 나옵니다 지금요. 아틀라스는 영국 역사를 할 때 제가 좀 얘기할 테고요. 어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저걸 갖고 계시면은요. 컴퓨터든지 안 그러면 노트북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저걸 읽으시면 됩니다. 구글 지도를요. 그 구글 지도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렌트켓이 어떤 도시인가라는 부분을 얘기됩니다. 지금 14장 제목이 렌트켓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렌트켓에 대해서 특별한 일은 안 일어났다. 그런데 렌트켓에서 보는 이 도시를 보는 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도시를 보고 있는가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 렌트켓을 보라. 뭐 안 그래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예, 렌트켓을 보라. 그것은 단순한 흙무더기, 팔꿈치 모래 언덕일 뿐이다. 그러니까 섬인데 그냥 흙무더기에 불과하고 팔꿈치 모양의 모래 언덕일 뿐이라는 겁니다. 배우도 없이 전체가 해변이다. 그곳에는 압지 대용품으로 20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모래가 있다. 그 주로 이제 모래가 많은 그런 지역이고, 그곳에는 익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잡초라도 일부러 심어야지 안 그러면 풀 한 폭이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잡초라도 갖다 심어야 될 형편이고 심지어 캐나다 엉겅퀴라도 수입해야 한다고. 예.
기름통에 구멍마개를 하나 구하려면 바다 건너로 가야 된다니까 렌트켓은 나무 토막 하나라도 로마의 진짜 십자가 조각처럼 소중히 모신다고. 이런 그 표현들이 렌트켓 섬을 두고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황량하다는 얘기가 하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집에서 그늘을 만들려고 집 앞에 독버섯을 심는 독버섯을 집 앞에 심는 그늘을 하려고요. 풀잎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라고 말하고 이 부분 재밌죠? 풀잎 하나가 어떻게 오아시스로 말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풀잎 3개만 보면 대초원을 만난 것처럼 떠들어댄다 했습니다. 좀 소설가적인 어떤 뭐랄까 우리말로는 뭘 합니까? 좀 호들갑을 떨기는 하는데 상당히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죠. 한마디로 황무지도 보통 황무지가 아니고 그저 풀잎 3개만 보더라도 대초원을 만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황량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도무지 뭘 얘기하려고 이 일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미국이 그때에 막 서부로 나가는 그 넓은 사막을 지나가서 마침내 뭡니까? 태평양 연안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참 사막이 넓게 펼쳐지거든요. 그런 척박한 땅을 개척하라고 하는 미국인의 정신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황량하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훨씬 이전에는 그렇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미국을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데가 제임스타운이라는 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어왔던 사람들이 싸그리 인디언께 다 죽습니다. 그래 이제 아이 하나 안 남고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임스타운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1620년에 그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사람들이 미국의 첫 번째의 정착인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전에 이미 아까도 말한 제임스타운이라는 데가 먼저 있었고 홀랑 다 그렇게 죽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지 아마 40명인가 그렇게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 먼저 들어갔던 선주처럼 된 이 사람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영국에서 뭐 일을 보고 다시 이제 여기에 들어왔을 때에 돌아보니까 사람 하나 안 남고 다 죽은 겁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인디언들이 이제 그렇게 했겠죠. 했는데 그렇게 싹 죽은 게 이제 실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 미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같이 황량한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황량한 이게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땅을 이렇게 황량한 건 우리가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바다로 가는 거를 여기서 이제 또 미리 뭐랄까 워밍업 한다 할까요? 그렇게 워밍업 시키는 게 이 렌트켓이라는 섬이 얼마나 황량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렌트켓은 일리노이가 아니라는 것은 보여줄 뿐이다. 렌트켓이 당연히 일리노이가 아니죠. 일리노이는 어떻게 되냐면 오대호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미국의 중부 프레리라는 넓은 평원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들이 그 당시는 해운 또는 하운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운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오대호를 통해서 동부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리노이
이쪽 특히 시카고가 그렇게 일찍 도시가 발달된 게 그쪽에서 농산물이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건데 미국 최대의 농산물 시장이 지금 또 시카고에 있습니다. 아, 거기 왜 거기 있어요? 이렇게 의심스럽죠. 저도 처음에 미국 시카고에 가서 왜 미국 세계 최고의 농산물 시장이 시카고에 있는가 하는 걸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마치 이제 농산물이 주식처럼 그렇게 거래되더구만요. 이 농산물 거래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농산물 거기서 삽니다. 어떻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일리노이가 아니다라는 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일리노이는 비옥한 농산물이 다 모여지는 지점이고 이 렌트카스는 뭐가 모여 있다고요? 모래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모래 구름뿐이라는 거예요. 풀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렌트캣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해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벌거숭이 렌트캣 사람들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벌거숭이 렌트캣 사람들, 이 바다의 언자들은 바다의 개미탑에서 기어나와 그러니까 이 렌트캣 여기에서 나오는 바다의 개미탑이라고 봅니다. 그들 모두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해적과 같은 세계 열강이 폴란드를 분할했던 것처럼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렌트캣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황량했지만은 그 황량한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게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더 멋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2는 렌트캣 사람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그 얘기 안 나옵니다만 당시에 포경업을 하는 3분의 2가 전부 다 미국이 하고 있었고요. 세계 포경업의 3분의 2가 미국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렌트캣 이쪽이 결국은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그들의 것이기. 그렇죠? 보잘것없는 그런 섬이지만은 여기에 그다음 한번 보세요. 바다는 그들의 것이다. 황제의 제국을 소유하듯 그들은 바다를 소유한 사람이다. 이 소설의 또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할까? 그거는 뭔가 바다로 가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다로 가자. 땅이 안전하고 좋다고 여기서 머물 게 아니고 바다로 가야 진정 거기에 역동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소설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소설을 좋아하는 게 바로 이 같은 주제였기 때문에 그러죠. 예. 아무튼 그 다음에 렌트캣 얘기들 나오는데 안 중요하고요. 안 중요하게 그냥 좀 지나가고요. 이렇게 갈게요. 15장에 가면 차우드라는 게 나옵니다. 미국인들 일상에서 잘 먹는 숲 종류입니다. 저도 이제 없는 돈으로 유학생으로 갔으니까 자주 먹었던 이 차우더였습니다. 워낙 값이 싸니까요. 차우더를 이제 캔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캔을 하나 따가지고 식구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워서 물 붓고 그렇게 데우면은 그게 다예요. 굉장히 요리하기도 쉽거든요. 그런 차우더 얘기인데 오늘 여기도 이제 차우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차우더라는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된장국이라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국인 된장국 하면 누구든지 된장국 먹는 것 흔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흔한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고요. 일반 서민들이 생활 깊숙이 들어있는 이 차우더 숲인데요. 이 차우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 왜 차오든가라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그다음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차오드 이렇게 하면서 15장이 시작합니다. 뉴 베드포드에서 이제 렌트캐스트로 가는 배는 조그마한 모스호라는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쪽 뉴 베드포드에 있을 때 물보라 여관 주인이 자기 친척이라 그러면서 렌트캐스트 가면 트라이포트 여기 보면 있죠. 트라이포트 여관에 가서 자라. 거기 음식도 그거 맛있고 특히 그 뉴베드포드에서 제일 좋은 여관이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 여관을 찾아갑니다. 여관을 찾아가는 것도 재밌습니다. 당시는 뭐 사람들이 요즘처럼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흔하지 않을 테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길 안내는 노란색 창고를 우현 쪽으로 보면서 우현 좌현이 뭡니까? 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현 좌현은 배 얘기하다 싶니다. 전진하다가 자연 쪽에서 하얀 교회가 보이면 그 교회를 좌현 쪽으로 보면서 전진하다가 우현 3포인트 방향의 모퉁이를 돈 다음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여관 위치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방향을 이렇게 줬는데 실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뱃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복잡하게 줬으니 가서 둘이서 헤맵니다. 피케하고 같이 이제 갔죠. 헤매다가 안 돼서 저녁편에 쉬고 있는 사람들 문을 두들겨 가지고 물어서 도착합니다. 그 여관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재밌게 표현해 놨습니다. 낡은 현관 앞에 세워진 낡은 돛대 활대에 활대라는 걸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죠. 돛대가 돛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세우는 돛대가 있으면은 옆으로 되어져 있는 나무를 활대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활대에 검게 칠한 거대한 나무 솥 두 개가 당나귀귀처럼 생긴 손잡이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다. 뭐 어떤 게 있다고요? 검게 칠한 거대한 나무 솥. 자, 이것도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돛대 활대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나무 솥이 달려있는데 이 나무 솥이 당나귀 귀처럼 생긴 손잡이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 활대의 바깥쪽 뿔처럼 튀어나온 부분은 톱으로 갈라져서 이 낡은 돛대는 꼭 교수대처럼 보였다 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활대가 교수대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활대에 있는 돛이 꼭 마치 교수대처럼 보이는데 거기 두 개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 거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이 교수대처럼 돼 있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아마 퀵객일 거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렌트캣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관에 들어갔을 때 여관 이름이 뭡니까? 여관 주인의 성이 코핀이었습니다. 그죠? 코핀이었듯이 코핀이 뭡니까? 관. 사람이 죽을 때 넣는 관 있지 않습니까? 여관 이름이 코핀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서는 어떻든 이 교수대가 가마솥 한 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이곳에는 교수대가 있다. 게다가 거대한 가마솥 한 쌍도 있다. 이 마지막 징조는 지옥에 대한 암시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으스시하다고 더위가 속 감신다고 했는데요. 예, 으스시한 어떤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 당시 고래기름이 그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주된 그거였고요. 아직까지 석유를 이용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술이 안 됐어요. 석유 정제 기술이든지. 그래서 고래기름으로 집에 불을 밝힌다든지 또 도시에도 고래기름을 이용한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래기름이 그런 거 밤에 불 켜는 걸로 많이 쓰이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래기름들을 이용해서 기계 같은 거 돌아간다든지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마차 바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마찰이 생기잖아요.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하는 윤활유가 고래기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래기름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같은 포경업이 왜 그러면 하필 미국이 그렇게 잡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당시에 미국은 그렇게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살만하면 제 땅은 살지 왜 그렇게 배에 나가겠어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껏 해봤자 담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면화도 하긴 하는데 또 사탕수수도 한 적이 있고요. 뭐 조금씩 해봤는데 다 시원찮았습니다. 제일 괜찮은 게 고래기름, 고래를 잡는 포경업이 제일 괜찮았죠. 그래서 포경업에 많이 들어갔고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막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장에 돈은 크게 빨리 필요하고 포경업이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한번 타고 나면 그래도 목돈 쥐니까 그 목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거는 고래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예 뭡니까? 이걸 합니다. 고래를 잡게 되면 그 큰 고래를 3년 동안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기름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그게 있습니다. 불을 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을 따로 보관했지 고래를 직접 3년 동안 그걸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했어요. 여관집 주인을 만나는 데 보면은 주인도 인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가운을 입고 현관 앞에 서서 자주색 모직 셔츠를 입은 남자한테 기세 좋게 욕을 퍼붓고 있는 주근깨 여인을 보고 나는 이런 생각에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이 밤에 보니까 그 노란 셔츠를 입었는 여관 주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뭔데 소리 지르게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빗줄로 썰어버릴 거야 하면서 한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마구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쫓아버리는 걸 봅니다. 일단은 이스마엘이 봤을 때에 이 여자가 그 여관집 주인의 아내인 걸 이제 눈치로 보고 자 들어가세요 퀵해그. 그럼 퀵해그가 이제 어리둥절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했다 합니다. 틀림없이 저 여자가 허씨의 마누라일 거야. 허씨. 한국의 허씨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허씨. 예, 허씨네 여관에 이제 가서 자라고 그렇게 추천을 받았죠. 그렇게 가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된다. 말도 간단합니다. 대구, 안 그럼 조개? 요거만 딱 묻습니다. 그래서 쫄아가지고 처음에는 대구가 뭔지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개 그러면서 이제 조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개를 요리하는 냄새부터 범상찮더라는 겁니다. 조개 차우더입니다. 조개 차우더가 나왔는데 그게 맛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케도 그렇고 엄청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뭘 시키면 대구 차우더를 또 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맛으로서 엄청 맛있는데 그다음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 얘기도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차우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에 항상 차우더가 나올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기에서 생선 비린내가 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맨날 그 차우더가 그렇게 나오는데 생각하니까 자기 몸에 생선가스가 옷 바깥으로 쭉쭉 삐져나오는 느낌이 들더라. 그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재밌죠. 어떻든 첫날은 너무 재밌게 먹었다라는 얘기가 인제 그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얼룩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암소조차도 생선 부스러기를 먹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뭐든지 생선으로 해결하는 데다가 뭐든지 생선이 삼시세끼 다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 다 이제 청어까지 다음에 아침에 이제 청어를 또 시킵니다. 그래서 대구, 그다음에 조개, 차오다 시키고 그다음 구운 청어 이렇게 해서 그다음 날 아침을 또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배라고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피콜드 호라 했죠. 왜 피코든가는 제가 지난주 설명했습니다만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백인들한테에 멸종당한 인디언족의 이름입니다. 그 족이 멸종당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배가 이 같은 피코드라는 그 이름을 달고 가는 거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예, 그렇게 피콜드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정하는데 이 배를 정하는 것도 얘기가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 안 보고 제가 그냥 말하고 말게요. 왜냐하면 본문 보아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조라고 해서 이 퀵해그 갖고 다니는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까만색 우상인데 그거를 이제 그 짐 속에 넣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그걸 꺼내 가지고 그 우상인데 제례 행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요조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배를 무슨 배를 탈지를 물어봤는데 그 퀵해그는 아무런 결정하지 말고 이스마엘께 다 맡겨라. 어차피 이스마엘을 맡기면 이스마엘이 선택하는 그 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배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네가 나서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혼자서 이제 무슨 배를 타고 갈지를 이제 나가서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선택하러 가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이 얘기도 상당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부분 하면서 갈 텐데요. 요조에 의해서 어느 배를 탈지를 정해라라는 부분도 일종의 운명이죠. 네메시스라는 것, 후브리스 또는 히브리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리스 문학의 한 패턴이라면은 여기서 네메시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무슨 배를 타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배를 이제 정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러 나가는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사대양의 태풍과 고요 속에서 오랫동안 단련되고 비바람에 시달리며 얼룩진 선체 빛깔은 이집트와 시베리아에서 사온 프랑스 척탄병의 얼굴처럼 검게 걸려 있었다. 피콜드호를 처음 바깥에서 봤을 때의 그 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비바람에 시달렸고 예, 선체의 빛깔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코드호를 보는 외관도 다른 배하고 많이 다릅니다. 또 낡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배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배의 지금 외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양을 설명하는데 문학 작품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오래된 뱃머리는 턱수염이 난 것처럼 보였다. 배가 이제 뱃머리가 턱수염이 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돛대. 원래 그 돛대는 일본 근해에서 강풍에 떨어졌고 돛대들은 옛날 쾰른 성당의 새 왕의 등뼈처럼 꼿꼿이 서 있다. 돛대는 꼿꼿이 서야죠. 당연히 똑같이 서야 되는데 이 돛대도 마치 쾰른 성당의 새 왕의 등뼈처럼 딱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꾸부중한 게 아니고 쫙 이렇게 무슨 기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배를 보는 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낡은 가판은 토머스 베케트가 피 흘려 죽은 뒤
순례자의 경배의 대상이 된 캔터베리 대성당의 바닥돌처럼 닳고 주름져 있었다랍니다. 자, 요걸 우리가 영국 역사하면서 배웠던 거죠. 여기 누구 얘기입니까? 토마스 베켓. 바로 이제 요런 것들인데 요 얘기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켓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를 한번 쭉 배우고 난 뒤에 그다음에 영미문학을 자꾸만 접하면서 거기에서 이거는 어느 역사에 무슨 일이다 되지면은 책 읽기가 굉장히 쉽게 읽혀지고요. 그렇게 읽혀진 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잊어진다고요. 억지로 외우고 막 달달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래 안 남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문학 작품 속에서의 이렇게 대하게 되면은요. 아, 토마스 베켓 얼마 전에 하면서 그 토마스 베켓가 순교를 당하면서 결국 캔터베리 이 대성당이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순례 오는 순례지가 되어지고요. 이 순례지가 되어지면서 결국엔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이 최초의 영문학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서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먼 길이긴 하죠. 먼 길이긴 한데 어차피 저나 여러분 앞으로 4년은 더 남았습니다. 4년을 이런 식으로 쭉 가보십시오. 상당히 뭐가 쌓여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토마스 베케트가 그 순교함으로써 많은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순례를 했던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성당에 그 돌들이 반질반질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주름져서 낡았고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요. 아마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그 학생 식당에 들어가는 계단이요. 저는 계단이 그렇게 파였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하도 학생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도 학생들이 들락날락 해가지고 파여져 있는 계단이 그렇게 있어요. 참 역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싶었는데 몇 년 후에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그쪽 시카고 대학 거기를 가봤더니만은 그걸 다 바꿨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계단이 학생회관 들어가는 계단이 그렇게 푹푹 파였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역사는 뭔가 이렇게 있는 돌이 안 펴일 것 같죠. 그렇게 펴이더라고요. 네, 그 얘기입니다. 대성당의 바닥돌이 달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하도 많은 사람이 왔어. 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피코드홀을 이제 타려고 가는데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람 펠레그라는 선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늙은 펠레그. 자, 늙은 펠레그 선장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그러면요. 이 피코드호의 선장이 에이헤브입니다. 에이헤브인데 영어식 발음이 에이헤브인데 실제는 성경에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아합 왕이 나오고요. 좀 전에 봤던 펠레그는 누군가 하면은 벨렉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의 두 아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음이라는 게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 그 벨렉 이름이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갈라지고 있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갈라지고 있는 것.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은 퀘이크 교도입니다. 또 얘기가 재밌게 나옵니다. 퀘이크 교도는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우리가 좀 지나면은 영국 역사를 하면서 퀘이크 교도가 나올 겁니다. 17세기 중반에 이제 퀘이크 교도가 영국에서 이제 탄생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퀘이크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덜덜덜덜덜 떤답니다. 이렇게 떠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덜덜 떠는이다. 지진이 나서 떨듯이 떠는 사람이다 해서 퀘이크라는 영국에서 이름이 먼저 붙여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생긴 장로교든지 이런 것처럼 신교도들 중에 한 교파입니다. 이 교파들이 당연히 영국에서 인제 구교로 또 되돌아가면서 인제 그 얘기는 영국 역사는 우리가 또 하게 될 겁니다마는 되돌아가면서 심한 탄압이 일어나는데 특히 청교도인들 또 이 같은 퀘이크 교도들 이 사람들이 주된 목표로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메리라 해서 메리 여왕 때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하도 사람을 자꾸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피의 여왕 해서 블러드 메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못 견뎌서 '아 우리가 새로운 데로 가자.' 해서 찾아온 데가 여기 신대륙입니다. 당시는 거기 뭐 어딘지도 모르고 아마 '인도가 아니냐.' 이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게 된 이유가 퀘이크 교도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퀘이크 교도들은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직자든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시스템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니 뭐 이런 제도적으로 장로교 같으면 그 장로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반대하면서 한 가지만 딱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날 설교를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날 말씀을 서로 나눈다. 이거지 성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 다 하다가 주일날 되면 모여 가지고 그렇게 모인 가운데 성경을 두고 뭐 찬송가도 부르고 인제 그러긴 하는데요. 설교자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없는데 그중에 아무나 나서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절대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총을 든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뭐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를 못 합니다. 아예 신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 봤을 때 이것만큼 미운 놈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찌감치 장로교들하고 같이 이쪽으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퀘이크 교도거든요. 이 퀘이크 교도들이 이같이 전쟁이라든지 이 절대적인 평화주의자들인데도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퀘이크 교도들이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작살잡이, 고래잡이 이런 일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람은 안 죽이지만은 사람 이외의 고래는 언제든지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퀘이크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이 퀘이크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미국인들께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정할 때 자기 이름들을 전부 다 성경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벨렉이라는 사람이 인제 첫 번째 선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성경 이름이 또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는 빌닷이 여기서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는 빌닷은 어떤 경우입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 있죠. 수아 사람 빌닷. 욥게 하는 얘기가 그거죠. 네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네가 하나님 욕이라도 한번 하고 이 꼬라지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가 하면 대들으라. 네 어째 그렇게 바보처럼 그러느냐 이러면서 욥의 친구입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빌닷이 나오는데 이 빌닷이 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빌닷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욥에 대해 가지고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다 못 고해 놓은 죄악이 있을 거다. 그걸 정직하게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라. 이 역할을 하는 게 빌닷인데요. 그래서 이 빌닷과 벨렉, 아합 요 세 사람이 이 배에 세 사람이 선주입니다. 이 피코도호의 배의 선주들이라고요. 이 선주들인데 이제 곧 이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했는데 다 전부 다 성경적인 이름이죠. 예. 거기다가 좀 있으면은 뭐 하여간 예, 이렇게 되어지는데 예, 그냥 가면서 볼게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이제 내가 배 타러 가려고 왔다고 하면서 하니까 선장처럼 된 사람이 한 군데 배 안에 이제 오두막처럼 되게 해놓은 데서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선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선장이 맞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코드의 선장이라면 그래 용건이 뭔가? 선장이 맞다 아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피코드의 선장님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코드의 선장이라면 그래 용건이 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배 좀 탔으면 했어요. 그렇게 하죠. 뭐 배 타고 싶다고? 보하니 자네는 렌트케 사람이 아니군. 다 부서진 배에 타본 적이 있나? 그렇게 다 부서진 배를 타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아니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보리잡이에 대해서 아는 게 없겠군. 그렇지? 네, 아무것도. 하지만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상선을 타본 경험이 몇 번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쫄아서 얘기합니다. 상선 그따위 건 그만둬. 그따위 얘기는 꺼내지도 말게. 자네의 그 다리 조심해. 또다시 상선 얘기를 했다가 엉덩이에서 그 다리를 뽑아버릴 테니까. 상선을 타봤다고? 자넨 지금 상선에 타본 걸 꽤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양인데 무엇 때문에 고래를 잡으려고 가고 싶어졌나? 그게 좀 수상쩍어 보이구만 안 그래? 혹시 해적질이라도 하나? 안 그러면 선장 물건이라도 훔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금방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굉장히 험한 꼬라지를 보게 되죠. 군인들 보면 뭐 특수부대, 해병대 이런 애들은 안 부딪히는 게 제일 씁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안 부딪히는 게 제일 수도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배 타는 게 만만찮게 보여줍니다. 네. 말들도 그렇고 또 아이가 보니까 너는 뱃사람이 아닌 것 같다. 4년을 상선을 탔다고 말씀드렸자니까 또 소리 지릅니다. 상선 그따위 거는 말하지 마. 왠가하면 이 포경선은 그만큼 자부심, 목숨 걸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상선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애를 보고 데리고 갑니다. 어딜다는 밑에 갑판으로 데리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빌닷한테 가서 이제 얘가 배 타고 싶다는데 우리가 얼마 줄까? 그러니까 빌닷은 777분의 1을 주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771분의 1. 월급은 없다 했죠. 배는.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면 몇 분의 1 준다는 거 그거만 정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300분의 1 주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한 사람 더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걔는 어떻게 배를 포경선을 타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걔 데리고 오라고 두 사람 다 이 배를 타는 걸로 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제대로 다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만일 안 되는 부분은요. 이 마지막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을 읽게 되면요. 소설의 맛이 이런 데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박진감 있게 착착착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크게 보면 이겁니다. 아까 잠깐 보셨더니만 그 평화주의자를 부르짖는 이 퀘이커 교도들이 주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선주들이죠. 선주들뿐만 아니라 주된 그 백인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래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래가 애를 잡을 때 피를 엄청 흘리게 돼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멜빌은 그런 거를 이제 비꼬고 있는 거죠. 아니 사람만 피 흘리는 게 그렇다면은 고래도 그렇게 해야지 니네들 왜 그러냐는 식으로 비꼬고 있는 건데 이 소설의 전체가 문명과 야만 이게 이제 부딪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문명인들이라는 게 문명이라고 했는 게 얼마나 형편없이 가식적인가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은 그런 게 뭐랄까 신앙적으로 입에 거품을 든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 렌트캣에서 이 피코도를 타기를 정하고 자기가 몇 분에 몇이라는 것 그거까지 다 정하고 이제 배를 타게 되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될 텐데 오늘 얘기들은 어떻든 여기에서 군데군데 숨어 있는 가장 크게는 이 퀘이커 교도입니다. 또 그자들의 이름조차도 성경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계속 밑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또 퀘이커 교도인 그 펠렛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펠렉이 그럽니다. 너 30년 동안 그 성경 읽었는데 아직도 다 못 읽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비꼬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요. 매우 군데군데 성경 구절을 또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참 이런 부분이 재밌게 그려놨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허둥지둥 제가 하다가 보니까 좀 마지막이 깔끔하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16장, 다른 건 몰라도 16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